1945년 엄마 대대건! 나는 해방이 됐다 해도 해방된 줄도 모르고 공장에 가서 나는 일했었어요. 이래서 사람을 죽었는데도 핵이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어. 아 이거 말하면 막 우리 죽도록 바라는 거 아이가 그거. 조선민족의 상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른 거야. 하나의 경험을 두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해석들을 하죠.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로 광복 69주년을 맞이했지만 일제강점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건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건물들 말입니다. 오래된 건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두려운 존재였다. 씨레바 찌기는 장소예요. 치가 떨릴 정도. 일절 말로 못해요. 울던 아이를 그치게 하고 떠들던 사람을 입 다물게 하는 야, 걸리 들었다 크모. 고문 많이 받고 했어요. 살이 벌벌 떨린다. 뱀보다 차갑고 악마보다 잔인한 것이 나였다. 마산 하포구 월남동은 마산항이 개항한 후에 일본인 주 거류지가 형성된 곳입니다. 우체국, 세관 등 식민지배에 필요한 관공서들이 밀집해 있었죠. 1914년도에는 지명도 혼마치, 즉 번정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마산 하포구 월남 3가 11번지에 살고 있는 건물이다. 일제식 기와 지붕이 붉은 벽돌에 나는 1926년 세워졌다. 이 자리에서 88년을 살아오는 동안 나는 점점 주변 풍경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른다. 예, 잘 몰라요. 시내에 살아도. 저는 이 동네에 살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요. 하지만 나만큼이나 나이 든 이들은 내가 무얼 하던 곳인지 안다. 사람들은 나를 옛 마산 헌병분견대라 부른다. 옛날에 일제시대 헌병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 취재하고 이런 자유어서 고문 많이 받고 했어요. 왜 무섭다 했죠. 요 가면 뭐 진짜 뭐 살이 벌벌 떨린다 그런 말은 한 것 같아요. 잘 뵙겠습니다. 이 친구는 나와 나이가 같다.
올해 88. 그는 날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몇 년도부터인데요? 여기 뭐 앞에 잘 질도 못 그렇죠. 뭐 겁이 나서 무서운 데입니다. 여기 끌리 들어왔다 크면 아주 고문을 많이 다하는 데입니다. 정복을 입고 모자는 국방색에다가 그 태가 빨갛어요. 예, 빨가가지고 베리 하나 딱 이제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때 헌병들은 전부 다 어제 애국 나갈 적에는 건총을 위에 차고 이래가지고 말로 주로 타고 갈 적에는 다 모두 우르르 봤죠. 뭐 겁이 났죠. 그 당시에는 헌병대가 우리 일반 경찰과 마찬가지로 그 뭐 일반治安도 하고 그 당시에는 경찰과도 헌병대가 더 권한이 셌어요. 예. 당시 나를 지은 일본 헌병대는 작은 정부나 마찬가지였다. 헌병 분대장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민간인을 즉결 처분할 수 있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촌사람들이 시장에서 일본 순사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매를 맞기도 했다. 범죄 즉결례로 처벌된 한국인은 한 해 2만 명에 가까웠다. 우리 친구가 사사에 나쁘다 해가지고 5시가 연행이 됐어요. 우리가 다른데 일로 하고 있는데 아침에 헌병대가 와가지고 여기 일단 들어오면 나가서도 여기 어떻게 됐다 그는 일절 말로 못 해요. 그만큼 겁이 났습니다. 헌병 분견대는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근대 문화유산입니다. 당시 지어질 때에는 이 근처에 수의실, 경비실, 그리고 무전실, 차고 등이 있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건물은 전형적인 관공서 건물의 좌우 대칭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좌우 대칭 형태는 나치, 로마 제국 등 권력이 경외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흔한 건축 기법입니다. 창문을 보시면 정문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수직창이 3개씩 나란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수평띠를 강조해서 마치 한국 민족을 억제하는 듯한 억압하는 느낌을 일부러 강조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지만 이 동네는 많이 변했다. 요 밑에 동네는 허브를 파이고 할매가 요 사는데 한 70년 되거든. 애정시대 말 달리는 거 했단다. 내가 말을 듣기로 애정시대 말 달리는 거. 내 뒷문 쪽으로 난 이 좁은 계단은 당시 일본 헌병들이 말을 데리고 내려가던 길이다. 그때만 해도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모래사장이었다. 요 앞에 요 니아카 대낮이요. 네. 저 앞에 바다예요, 바다. 옛날에는 바다고 요는 말고고 전부 다 매립해가지고 전부 다 건물 짓고 이랬어요. 이곳에서 근무했던 헌병은 총 8명. 조선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건 일본 헌병뿐만 아니라 내 뒤에 버티고 있던 일본 중포병 대대였다. 거의 대포 쏘는 기라 일본 사람이 뭐 깐치날 거기에 포가 2개가 있을 거. 양력 3월 10일이 육군 기념일이라 했습니다. 대포로 갔다가 저 구실이라 하는데 구실 거기에다가 산에다가 흰 해로 갖다가 둥그러미를 쳐놓고 그거를 보고 이제 요게 이제 싸지요. 전쟁이 일어나자 내 주변은 더 살벌해졌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전쟁에 동원됐다. 그걸 감시하는 게 나였다. 말도 못하죠. 그때 우리 공부 실력 없어요. 매일 그만 보복대 긴도호시라 해가지고 이제 보복대입니다. 저 고사포 진지 또 뭐 나락비고
오만 일 안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당시 만주서 쇠로 요만큼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기차에 싣고 일본 가기 위해서 요 마산 부두에 가져오는 기라예. 그럼 이제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기차에서 이제 그 부두까지 운반하고 그 당시 19살. 한 번 끌려 들어오면 제발로 나가기 어려운 곳. 그게 바로 나 헌병분견대였다. 나의 내부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분견대 평면은 중복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에 방이 배치되는 전형적인 근대 관공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 방향, 햇빛이 잘 드는 방향에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들이 주로 배치가 되고, 북쪽 또는 햇빛이 잘 안 드는 쪽에는 사적이고 은밀한 업무를 보는 공간들이 배치됐습니다. 이 방은 위치로 미루어 볼 때 고위 간부급들이 회의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지금 이 내부는 원형이 수차례 변경 또는 훼손이 돼서 원래 형태를 지금 찾아보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나를 2번이나 만났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만주 아닙니까? 아, 저게 만주입니까? 그 첫 번째는 대학생이던 그가 학도병 징집을 피해 광산에 숨었다 끌려왔을 때다. 헌병대 제끼가 오면은 두드림 맞아나 두드림 맞고 나올 때 내가 사진 찍고 말 못할 정도 우리가 당했죠. 석초이라는 헌병한테 내가 잡혀갔거든. 어디서 후드기 갔느냐고 저 소화강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나를 보더만 일본말로 요모 니기들 기다니 잘 네가 숨어왔구나 이래. 이곳으로 끌려온 청년들 뒤로 문이 닫힐 때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 그거는 표현 못할 정도 긴장합니다. 내가 뭐 우리가 겁을 내가지고 그 옳기나 봅니까만 자원 뭐 헌병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치를 떨었으니까. 사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방 어딘가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그 계단, 과연 지하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내 왼쪽 옆구리를 잘 살펴보면 수리한 흔적이 있다. 상상해보라. 만약 저곳에 문이 있었다면, 그리고 외부 계단을 통해 누군가 내려왔다면 그는 어디로 가려 했던 것일까? 지하엔 2개의 취조실이 있었다. 사람이 겨우 설 만한 높이의 한 평 남짓한 공간. 이건 뭔가 태우기 위해서 있던 구멍을 막아놓은 것 같네요. 밖에 굴뚝이 있네요. 이 좁은 방에 일본 헌병과 단둘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일본 헌병들에게 조선인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었다. 이 좁은 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다. 구전에 따르면 해방 후 취조실 바닥 아래서 인골이 발견되었다고도 한다. (1945년 8월) 태극기가 거리를 활보했다. 그토록 환희에 찬 조선 사람의 얼굴을 나는 처음 보았다. 일본 헌병대가 떠나고 신음소리도 그칠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늘 기대를 배신한다. 일본인들이 떠나고 붕견대는 두 번째 주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방부에서 정보기관으로 사용하게 되죠. 해방 뒤에는 특무대가 때가 있다가 뒤에는 해양공사라고 때가 있는데 우리 뭐 무슨 일로 했니 그거는 잘 모르고 해양공사라고 명칭이 바뀌가 있습니다. 여기가. 예. 그래 근데 사람도 별 얼렁거리지 안 해요. 군인들이 있었다. 우리 한국 군인들 방첩대. 건물에게도 팔자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감시하고 신문하는 곳으로 쓰였다. 그렇게 이 사람은 나를 또 한 번 만나게 된다. 총소리가 펑펑펑 나는 게라. 이 총소리가 또 무슨 총소리인고. 1950년대 그는 마산 법학 야간 전문대학을 만들었다. 마산에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해보자는 취지 아래 유명 법조인들이 뜻을 모았다. 어느 날 무장 군인들이 학교를 점령했다. 특무대 CIC라고 했다. 특무대라 구니까 그때는 뭐 제피명 뭐 죽이려고 9.514. 이놈이 그것도 헌병대 어디면은 내 말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숨기 봤던데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숨기지 말고 말 다 하라고 일사하는 게라. 대학 건물 마룻바닥에 무기를 숨겨놓고 마산 헌병대를 점령하려 했다는 게 체포 이유였다. 그런 일이 없다 이러고 그런 일이 없어 그러면서 저져서 요 컵을 갖다 제트를 갖다 탁 숫자 우드님 던진데 보니까 요 내가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아픈 줄도 몰라요. 나중에 조금 있으니까 뭐 피가 막 나오는데 손을 대보니까 손이 쑥기 떠가는 거라.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빨갱이라는 한마디에 목숨이 오고 가던 시절이었다. 김회장이 저어서 지절 다니면서 그 물을 좀 달라고 그 손을 잡고 해서 그래 이제 김회장한테 줬단 말이야. 주신 잘 주니까 거기서 꿀뚝뚝 마시더라. 마신 게 또 그 티조 한 놈이 이 새끼가 죽을 놈이 뭐 마시면 뭘 하나 그러면서 또 두들 패고 나중에 보니까 특무상사가 아니고 저 오연대 도주배인데 오연대라고 그 데가 연대가 있었던 모니 거기에서 도망병이 요 와서 특무상사 행사를 하거든. 그렇게 내 안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건 비극 속의 시극 속의 비극이 계속됐다. (1990년) 윤석양 이병이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했다. 국방부는 시내에 있던 정보기관들을 군부대 내로 철수시켰다. 지금 내 안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이 도시 안에서 섬처럼 서 있다. 나는 고맙게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하지만 아픈 역사로 서 있는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당연히 남겨놔야죠. 역사는 잊으면 안 되니까요. 예. 아무리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존을 해야지 없앤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다가 활용을 안 하고 그래 아깝다 이거지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대 건축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일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일제잔재라고 한다. 맞다. 동시에 나는 무고한 이들을 탄압한 증거이기도 하다. 나는 찢어버리고 싶은 역사의 한 페이지지만 다시는 나 같은 잔인한 흔적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 남아있다. 헌병 붕견대 건물도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도시의 건강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뺏긴 그게 원통하다 해도 조선을 살리는 것 같다고. 길 떴다고. 교수기 하고 부산서 행정부터 삼천리 철도하고 아니면 좋은 사람 없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 지배는 축복이며 일제의 식민 지배가 결과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였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풀을 뜯어먹었어요. 이 머리가 다 빠져서 연병증이 들었어요. 조선의 근대화는 일본의 식민지배 덕분이라는 것이 바로 식민지 근대화론 혹은 식민지 시해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대화란 사회 전반적으로 후진적인 상태에서 보다 발전된 생활 조건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서구화가 곧 근대화라든지 자본주의화가 근대화라는 식의 도식적 설명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100년 전 우리는 과연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 마산을 통해 근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팔룡산. 이곳에 내가 있다. 나는 팔룡산에 나무도 꽃도 새도 아니다. 나는 이 산 가득 물을 채우고선 돌댐이다. 이제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를 하려 한다. 마산의 근대화를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팔룡산입니다. 도시 근대화의 흔적으로 대개 공장과 철도를 꼽는데 왜 하필 팔룡산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쓰고 있는 물. 하지만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우물이나 샘물을 길어 마셨다. 자연히 마을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생겨났고 인구도 많지 않았다. 근대 도시의 발전은 콜레라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급증하자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자 이에 맞서 싸우면서 점차 발전된 근대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전염병에 취약한 우물 대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상수도가 개발되었고 방역과 치료법 또한 발전하였습니다. 마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동아시아 전역에 콜레라가 돌았다. 인구 2만의 마산에서도 많은 이들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다. 물을 나누어 먹는 거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렸는데 김영윤 선생이 쓴 그 마산 야화에 보면 마산에도 얼마나 콜레라가 많이 창궐 했던지 아침에 만났던 사람이 저녁이 되면 병원에 가 있거나 또 그 다음날 되면은 죽어서 공동묘지에 갔더라. 근데 이제 그때도 조선 사람 콜레라 환자가 일본 사람이 경영하는 병원에 가면은 일본 사람 위주로 진료를 해주고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진료를 안 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집단으로 몰려가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진료받을 수 없다 하면서 시위도 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콜레라균은 인종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덮쳤지만 식민지 조선인은 병 앞에서도 차별받았다. 콜레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낸 후 마산의 일본인들은 본격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계획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곳 팔룡산인 것이죠. 팔룡산의 본래 이름은 반용산. 용이 내려와 앉았다는 전설이 있는 걸 보면 내가 세워지기 전부터
원래 물이 많은 산이었던 것 같다. 병풍처럼 둘러선 산의 한쪽 입구만 막으면 거대한 저수지가 되었기에 마산의 수원지로 낙점되어 내가 들어섰다. 그러니까 외정시대 1928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1930년 한 3년간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일본 군 시야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만들었죠. 댐 공사를 한 사람은 일본 건축업자 혼다 스치코로였다. 조선으로 넘어온 일본인 1세대로서 식민지의 거대 토목 공사로 많은 돈을 벌었다. 나를 짓는 데 든 공사비는 45만 엔. 이 공사로 이득을 본 것은 일본인이었지만 실제로 돌을 지고 나른 것은 조선인들이었다. 수원지를 그때 조성할 때는 6만 명 규모로 해서 한 40만 톤으로 일본인들하고 한국 거주 일본인들하고 거기에 부역하는 우리 조선민들 식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3년도에 다시 이걸 한 20만 톤 더 늘려서 한 60만 톤 규모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 거죠. 해방 후에도 마산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가 가두고 있던 물을 먹었다. 1970년대 마산은 수출 자유지역이 되었고 공장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결국 부산 낙동강에 내 역할을 넘겨주고 나는 83년 수문을 닫았다. 폐쇄된 후에는 이제 거의가 방치 수준에 있다가 98년경에 이게 이제 유원지로 지정이 됩니다. 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그래도 뭐 일단은 유원지일 뿐이지 그냥 자연 상태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유원지 이제 관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성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웰빙 공간이 만들어지게 됐죠. 뭐 시민들 건강에는 엄청난 역할을 하는 장소죠. 예. 공원 좋지요. 나는 어릴 적부터 부모 따라서 요가 약초도 캐고 뭐 했지만 어느 코스로 오도 거의 반경 한 6km 운동이 되거든요. 사람들은 꾸준히 나를 찾아오지만 내가 문화재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문화재는 모르겠는데 문화재가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 문화재로 뗐어요. 네. 아 일제시 맞아요. 그 일제시죠. 문화재 뗀 줄은 모르는데 수원지로 가는 건 알아봐. 봉암 수원지는 2005년 등록문화재 제19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일제의 수도시설이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는 것은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90년 전 마산 한기퉁이 산 중턱에 고인 물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했던 걸까요? 내가 가두고 있던 팔룡산의 물은 도시를 가로질러 추산동 환주산까지 보내졌다. 지금은 마산 박물관이 있는 이 언덕이 바로 마산 최초의 정수장이었다. 이곳은 그 일제강점기 때 주산공원으로서 봉암 수원지와 더불어서 이곳 주산공원에도 심전지와 그리고 배수지를 갖춘 정수장이 여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주산 정수장으로서 본격적인 우리 근대기에 우리 마산 지역의 수도 시설을 갖추게 되는 곳입니다. 추산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은 수도관을 통해 일본인들이 살던 신마산으로 흘러갔다. 이건 저기 팔룡산 저수지에서 바로 이곳 그 정수장까지 오는 수도관, 도수관이라 하죠. 그 도수관이 그 땅 속에 매립되어 있는 설계도입니다. 저기 그 봉암동 지금 버스 다니는 길, 그리고 시내 오동동 다리를 건너서
남성동 파출소 앞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수장이 해발 4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 봉암 저수지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 유화식이라고 하는 물의 낙차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아무 다른 이제 기계적 압력 없이 여기까지 물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물이 올 때는 수압이 강해가지고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수로라고 500m 정도 되는 소수로를 만들어서 물의 속도를 줄여가지고 받았다. 뭐 이런 기록들이 일본 토목사에 적혀 있습니다. 한반도를 영원히 지배할 줄 알았던 일본은 당시에 벌써 1961년까지의 도시 계획을 세웠다. 상수도 사업은 그 시작이었을 것이다. 실제 쓴 거네. 실제 쓴 거. 글씨는 별로 안 나오고. 이 주산 정수장이 준공되어진 1930년에 그 기념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머릿돌이 있는데 하나는 3대와 5대 조선 총독을 지낸 사이토가 쓴 삼명수청이라는 그 금성문과 또 당시 마산 부윤이 썼던 수덕무광이라는 두 개의 금성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산과 물이 깨끗해지면 물의 덕이 온 천하에 퍼진다는 8글자. 하지만 그 속에는 숨은 뜻이 있다고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 통치를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천황의 덕이 온 세상에 펼쳐진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 마산 주산 정수장 준공식 때에 일본인들이 새겨놓은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물의 덕은 한이 없다고 썼지만 그 덕은 일본인들에게만 미치는 덕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선 땅을 흐르는 이 물을 정작 조선인들은 오랫동안 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수지를 시작할 때는 16,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1941년에 발간된 약진 마산의 전모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이 수돗물을 먹는 사람이 4,000명이다. 가구 수는 800가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마산에 5,000명 정도 살았기 때문에 신마산에 있는 일본 사람들, 그 중에서도 너무 가난한 일본 사람들 말고 중산층 이상의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나. 근데 조선인과 일본인들은 완전히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조선인들에게 수도를 공급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섞여 살았으면 기한 가는 수도물이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있었지만 지역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조선 사람들은 이 물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하루 평균 일반 노동자들의 1급이 한 70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달 30일을 꼬박 일을 해도 21원인데 그 당시 수도요금 기본요금 7톤이 한 1원 20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약 일반 노동자들의 이틀치의 인료를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가격을 생각했어도 조선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마산을 가로지르는 시민공원 이망선 그린웨이. 원래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철도였습니다. 마산항에 내린 짐을 기차에 실어 전국 각지로 보냈고 결국 마산이란 도시가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이 철도가 놓이기까지 당시 마산 사람들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철도 부지로 땅을 빼앗기고 건설 공사에 강제 동원되어야 했죠. 마산에는 1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건축물들이 아직 많습니다. 더구나 이망선처럼 시민공간이 된 곳은 우리에게 근대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역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100년 전 마산 근대화의 주역이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건물이 있습니다. 근대 마산 물의 시작이 팔용산 봉암수원지라면 나는 불의 시작이다. 여기 터치 못해 함부로. 왜 MBC에서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젊은 애들을 보냈냐? 이거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난 유적지를 지금 남기는 건가? 자꾸 그 생각을 했지.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은 아는 이 거의 없지만 나는 마산 최초의 전기회사 일한와사다. 근대 도시 마산의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신기술, 바로 전기였습니다. 마산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온 것은 1911년 일한와사라는 일본 가스 회사로부터였습니다. 와사는 일본어로 가스를 가리키는 말로 김광균의 시 와사 등을 생각하시면 연상이 쉬우실 것입니다.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내 홀로 어디 가라는 슬픈 신호냐. 와사등, 그러니까 가스등이 처음 마산의 밤거리를 밝힌 건 1911년 5월이었다. 대구, 대전, 군산 같은 대도시보다 10년이나 앞선 것이다. 옛 마산시청, 지금의 마산 하포구청이 있는 바로 이곳, 일제강점기 일한와사의 마산 발전소가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전기 불터라는 표지석만 남긴 채 모두 사라졌죠. 내가 처음으로 가설한 전주는 33개. 전기를 쓴 집은 148호였다. 모두 일본인 점포나 가정에서 이용했다. 진해까지 송전할 정도로 당시 마산 발전소의 위세는 대단했지만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그런데 뜻밖의 곳에서 일한와사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월북 2길에 있는 이 건물은 1939년 일한와사 마산 지점장의 사택으로 세워졌다. 마주보고 있는 건물 중 오른쪽 두 동은 임원급 사택, 덩치가 큰 동은 사장이 썼다. 세 동의 건물은 현재 모두 주인이 다르다. 동네에서도 이 건물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경사진 땅에 높은 돌축대를 세워 지었는데 지금 봐도 공이 많이 들어갔다. 하지만 계단을 올라서는 순간 거대한 나무 그늘에 잠겨 어두운 동굴 속 같다. 사람을 반기는 건 수많은 모깃대다. 방치된 정원수가 집보다 크게 자라 이젠 마치 나무의 바다에 잠겨있는 꼴이다. 세 동의 집 중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보수 흔적이 있지만 창틀과 지붕, 벽돌은 예전 그대로다. 이 혼통하고 기아가 일제시대 그대로 건데 이거 찍으면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같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사람이 사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확연히 다르다.
몇 년 전 마지막 주인이 떠난 후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없는 이 집. 잡동사니가 쌓여 있고 바닥엔 온통 습한 낙엽 천지인 마당. 지금은 햇빛 한 조각 들지 않지만 1930년대 당시에는 축대 위에서 마산 앞바다를 내다볼 수 있는 멋진 정원이었다. 전형적인 일본식 전자 그대로. 온돌 기능이 없던 다다미 집은 유리로 된 교자창을 달아 비바람을 막았다. 넝쿨이 점령해버린 뒷뜰. 이 원형이 이 현관 포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네. 이 위에 지붕 양철판 대고 안에 비들치지 말라고 해놓은. 일제강점기 마산 장군동은 마산부청, 법원, 세무서, 경찰서가 모여있는 행정중심지였다. 부유한 일본인들이 주로 살았는데 이란와사 사장이라면 그 중에서도 꽤 상류층이었다. 마산에 전기를 가져온 이란와사 사택이지만 이젠 전기조차 끊긴 빈집이다. 야, 이게 완전히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네. 천장까지. 일본 건축이 이렇게 부재를 굉장히 가는 부재를 써요. 오, 지금 조심하세요, 바닥이 다 퍼져 있어 지금. 조심. 그리고 화장실로 쓰는 거거든요. 저 환기구 창 한번 봐보세요. 저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부유층. 저 지금 환기창에 불과한데 네. 그 디테일이 굉장히 섬세하죠. 이 손잡이 봐보세요. 옛날 손잡이들 스위치. 일제시대 전등 스위치가 아직 남아있다. 야, 이거 하나하나가 다 문화재급이 지금 이 종이마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쓰던. 이 사이드에 있는 틀 보여요? 요 왼쪽에 그 검은 틀. 그리고 그 손잡이도 굉장히 심플한 딱 일본 애들 취향이. 이 복도 끝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전형적인 그 일본식. 이 복도로 사람들이 부산이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일본 공간들은 이 미소기 문을 쫙 열치면 전체가 방이 한 공간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전형적인 계량식 부엌, 서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 좀 보이죠? 이쪽 여기 욕조 이거 한번 보실래요? 반신욕. 일제강점기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 집. 전등 갓도 그 일제시대 갓 그대로 남아있네. 거미줄 투성이인 이 폐가에 시간이 박제되어 있다. 높은 돌계단 위 넓은 부지에 세워진 세 동의 건물. 지금은 관리가 되지 않아 밀림처럼 나무가 우거졌지만 세워졌을 당시 규모를 추측해 보면 그 위세가 대단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용된 자재나 그다음에 설계 양식 그리고 문양들을 보면 당시 부유층 또는 최고급 관리들이 사용했던 사택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산에 처음 전기를 가져온 건 분명 일본인들이 세운 이란 와사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이 땅엔 전기가 흐르지 못했을까? 조선에서 첫 전기 사업을 시작한 것은 한일 강제 병합 이전인 1903년 고종 황제와 미국인 콜브란이 공동 투자한 한미 전기 회사였습니다. 신문물에 관심이 많았던 고종은 조선 최초로 한성 전기 회사를 차린다. 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미국인 콜브란과 손을 잡았다. 조선의 전기 사업을 노리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하지만 콜브란은 고종의 지분까지 몰래 일본에 팔아넘기고 사라지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강대국의 먹튀 사건이었습니다. 전기, 수도, 철도, 통신. 놀라운 신기술은 오히려 조선을 강대국의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흔히들 근대적인 의미의 새로운 시설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근대 문명의 축복이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은 근대 시설들이 철저히 일본인들을 위한 시설이었고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조선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외감을 주었고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23년에 요코하마 중심으로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관동 대지진에 의해 가지고 생긴 그 폐허가 되는 건물들, 그러니까 폐기물들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코하마 항만 앞에 거대하게 매립을 했습니다. 그 매립지는 지금도 야마시다 공원이라고 하는 근 23,000평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그 시민 공원이 있거든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마산에도 일본 사람들이 매립을 많이 했는데 단 한 평도 공원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자기들의 본토에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었는데 왜 마산에는 한 평의 공원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산업시설과 상업시설로만 매립을 해서 땅을 팔았느냐? 그것은 마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마산이 해안이나 육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를 만들었다. 이것은 100년 대계를 위한 도시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에서 조선 사람들이 쓰게 됐다고 저게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년) 전 마산 근대화를 이끌었던 우리들.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그 시절의 진실을 말해줄 수 있다. 흔히들 근대화를 발전, 다시 말해 더 나아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식민지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발전시켰을까요? 당시 마산의 근대화는 기술의 발전이었을 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어제의 실수를 오늘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근대 문화유산이 들려주는 어제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